안녕하세요. 민법 강의하는 정동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전시간 13강에 이어서 제 14강입니다. 14강 저당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당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은행으로부터요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 빌렸는데 이때 은행은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금전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뭐예요? 신용대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요 뭔만 가지고 있어요? 갑에 대해서 1억 원이랑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끼리 돈 주고 빌려줄 때도 그냥 담보물 없이 빌려주죠, 그죠? 그런 경우하고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때 갑이 변제를 안 해버리면 어때요? 은행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바로 경매 안 됩니다. 안 되고 판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채권자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 절차를 거쳐서요. 자, 이때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2번 가는 거예요. 먼저 소송에서 승소했죠. 판결서 들고 다시 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집행관, 예전에는 집달리라고 그랬죠, 그죠? 저승사자. 집행관에게 갖다 주면 집행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갑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거죠. 부동산 같으면 이제 거기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서, 통상 같으면 빨간 압류 딱지 붙인 다음에 거기 이제 넘기는 거죠. 이처럼 판결 절차를 거치는 경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경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을은행은요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들이 다 받아가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순서가 없다고 그랬죠. 비율대로 나눠 가지게 돼요. 안분배당 그랬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건지기도 실제 사례에서는 힘들 겁니다. 이게 싫다 그러면 을은행은 돈을 빌려주되 그냥은 못 빌려주겠다. 담보물을 제공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을은행은요 1억 원이라는 금전 채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물권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저당권이란 물권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요. 이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갑이죠. 그죠? 여기에 제가 여기다 다 적어 볼게요. 1번 저당권 설정 그래 가지고요. 설정. 자, 여기에 뭘 적냐면 채권액을 적는 거죠. 그죠? 채권액 1억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를 적는 거예요. 채무자 갑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것도 있으면 이제 적습니다. 이자 의무적이긴 한데 저거 예를 들어서 뭐 5%다 이러면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이자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당권자 적죠. 그죠? 저당권자 을은행 이렇게 되는데 자, 을은행이 뭐가 돼요? 권자가 되는 거죠. 권자, 저당권자. 그랬을 때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자 그러죠. 그죠? 저당권 설정자 그러죠. 그죠? 자, 물권인 저당권 측면에서 보면 저당권 설정자 혹은 저당권자 그러는데 채권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뭐가 돼요?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가 되고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만 가능한데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채무자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이자 5%로 1억 원을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죠? 근데 만에 하나 여기가 A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A가 을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데 갑이 담보물을 제공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뭐 갑은 바보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실제 사례에서는 아마 특수관계일 거예요. 자식이고 여기가 아버님이고, 그래서 자식이 사업하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는데 담보물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이놈아, 이번뿐이야 하면서 담보물 제공했을 때, 이때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말이 어렵습니다만 물상 보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일반 채권이라고 함에 비해서 이 채권은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용어가 쉽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부 채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다. 만약에 질권이 붙어있다, 내가 전당포에서 돈 빌리면서 전자계산기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나는 질권 설정자, 전당포 아저씨가 질권자 그랬죠? 그때 내가 만 원 빌렸다, 그게 뭐예요? 질권부 채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이 씌어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영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반 채권과 비교해서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담보 채권하고요,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봐보시면, 자, 먼저요,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계약. 이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우리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요.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안 빌리면서 소비대차 계약이 없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나서 저당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대차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 여기 변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어도예요.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담보물권의 부종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종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사가도 같이 이사간다 그래요. 이것을 수반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합병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전에 주택은행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요, 지금 그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은행으로 저당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변제해야 된다? 국민은행에게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피담보 채권 놔두고 저당권만 양도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전해야 된다. 이것을 수반성 그래요. 학자에 따라서는 부정성, 수반성 구분하지 말자. 구별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부정성 하나로 통일하자 이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영어만 들어봤다. 다만 이 숫자가 한자로 굳이 쓰자고 그러면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불가분성이에요. 나눌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는 불가분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나눌 수 없다. 이거 1억 원 못 나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9천만 원만 변제하면서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불가분성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삼풍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도 저당권도 그 즉시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멸실등기 없어도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자, 그런다고 해서 을은행이 삼풍백화점에게 1억 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저당권 소멸했지만
뭐가 돼요? 이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다행히 삼풍백화점이 여기에 보험을 들어 있었어요. 삼성화재에 뭐 보험 들어 있었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험금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을은행의 삼성화재한테 보험금 가백에 주지 마 하고 통지하는 법정 절차를 뭐라고 그러냐면 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압류한 다음에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의성 그래요. 그런데 유치권은 아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물상대의라는 말도 나오고 물상보증인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헷갈릴 텐데 자주 듣자 보면 여러분께 어느새 여러분께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이 네 가지 내용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이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성을 말을 하는 거죠, 그죠? 특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자, 거기 자 자료 봐보죠. 8페이지 큰 5번 저당권 나오죠, 그죠? 케이스는 일단 건너뛰시고요. 양가로 1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통유성 나오죠, 그죠? 1번 부종성 나오네요.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수반성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같이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4번 물상대의성 나오죠.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이다, 훼손, 공용징수 이게 뭐예요?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용으로 인해 그에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 그럼 뭐겠어요? 보험금, 수용 같으면 수용보상금이겠죠. 이것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물건에 전속하는 성질이다 그랬죠. 담보물권 이게 바로 물상대의성.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2번 저당권의 의 나오죠. 제 356조 그래가지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물 제공했다 그러면 은행이 와서 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전히 살고 있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고요. 이전하지 않고 저당권자 그랬죠, 그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제3자가 누구겠어요? 물상보증인이겠죠.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잠깐 빠뜨리고 왔는데 일반 채권은 뭐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은 채권에게서 판결 절차 거쳐서 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1,000만 원 건지기도 힘들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은행이 그게 싫다 그러면 담보물 제공해라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근데 만약에 갑이 변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판결 절차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무경매 그러는 거예요.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그래요. 다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등기가 돼 있는 이 부동산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1순위자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저당권 설정하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런다.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이때 이 채권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통유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저당권의 의의 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법률 용어 보면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중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저당권자 그러면 권자죠, 권자. 금전을 빌려주는 채권자 등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 항상 맨 처음에는 설정자, 권자가 헷갈리거든요. 아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랬듯이 헷갈리는데 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3번 물상보증인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랬죠, 그죠?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제3자를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 아까 제가 아버지 말씀드렸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보면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요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다 그랬죠, 그죠? 은행이 점유하는 게 아니죠. 2번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의무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경매 판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3번 보면 저당권과 용익물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용익물권은 점유하는 권리인데 거기에는 전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임차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저당권은 점유 권능이 없으니까. 또 동일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수도 있죠. 1순위 저당권 있고 2순위 저당권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4번 보시면 부동산 일부 손에 닿아요 안 닿아요? 닿는 거 저당권 설정할 수 없었죠? 이것은 안 됐죠.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 지분 손에 안 닿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보면 그 물건 전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권리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경매에도 단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양가로 3번 보시면 저당권 성립 그러면 당연히 또 어때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 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기재를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나오죠, 그죠? 자, 10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을구 순위번호 1번 그랬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보면 채권액 나오죠, 그죠? 1억 변제기, 그죠? 이자 연오분 원본 및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자 이도령 그 다음에 저당권자 나오죠, 그죠? 저당권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나오죠. 자, 649조와 같은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인정되는데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뭐예요? 법률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가 될 텐데요. 양가로 4번 저당권의 효력 나오죠, 그죠? 효력 보면 거기 358조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갑이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갑소유물이라고요. 근데 건물만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갑이 여기다가 옥탑방을 지었어요. 그럼 중축했다 그러죠, 그죠? 중축했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는 저번 주에 부합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말은 부합되지 않는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부합된다 그랬죠, 그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부합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건물 중에서도 3층에 옥탑을 지었다고 그래서 이게 2층 건물과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 건물이 아니나. 그래서 이건 뭐예요? 2층 건물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합물에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부합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3층 옥탑까지 3층짜리 건물 한꺼번에 경매 신청하고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이 있고 여기 2층짜리 건물에 을이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가 창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 건물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했을 때는 이 주된 건물을 주물이라고 그러고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을 종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있잖아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어때요? 주물 효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유소에 대한 저당권은 주유기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요. 주유기까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토지만 그죠?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건물을 나중에 신축했어요. 신축했다 그랬을 때죠. 그죠? 신축했다 그랬을 때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신축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이렇게 가죠. 그죠? 왜 그래요? 건물은 토지, 종물,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일단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라 4번 저당권의 효력 보면 358조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종물 부합물에 미친다 그랬는데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 단소조항은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법률 용어 보면 아래 주물과 종물 나오죠. 자,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 사용을 돕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된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주유소와 주유기는 주물과 종물 관계이고 본체와 창고 건물도 주물과 종물 관계다. 종물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전세인데 여기는 2번은 지워버리세요. 종물 이것은 지워버리세요. 이거 나올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이게 지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지워가지고 올리라고 그럴게요. 이거 잘못 나와버렸네. 전전세에 대한 것이 나와버렸네. 자, 이렇게 보시고 거기 저당권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요. 자,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의 객체 자체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랬죠. 건물의 증축 부분도 기존 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에도 미친다 그랬고요.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따라서 주물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종물인 창고가 지어졌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창고에도 미친다. 4번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죠?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뭐 처분권만 가져갔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실에는 뭐 월세 이런 거 있었죠. 아까 법정과실 거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저당권 실행의 착수가 있는 때 즉 거기가 이제 경매로 넘어갔죠. 경매 넘어간 후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압류한 후부터는 어때요? 그 월세 이것도 뭐예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압류 후부터는 과실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5번 보면 저당권에도 물상대위 인정된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받을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보시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 저당권자는 어땠어요? 만약에 변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죠. 그죠? 얼마냐 그랬더니요. 지금 자 1억 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금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법에는 원본이라고 나와요. 원본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몇 프로예요? 5% 있죠? 이자 있죠. 그죠? 이자 5%. 5%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정이자라고 그러죠. 약정이자. 2년 기간으로 5%로 빌렸다 그러면 2년간 5% 약정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못했어요. 그럼 무슨 이자가 붙어요? 지연이자,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연체이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이라고 그래요.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손해배상. 이것을 지연이자, 지연배상이라고도 하고 지연이자라고도 하고 지연손해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엄청 세죠. 그죠? 뭐 ER 오픈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ER 오픈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원래 지금 이 저당권자가 이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면 원본 다 받아야죠. 그죠? 약정이자 이것도 2년 동안 약정이자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연배상 있잖아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그러는 거예요. 1년분에 한한다.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억인데 지금 1순위 저당권으로 1억이 잡혀져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임차인으로요. 임차 보증금 2억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중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평균 낙찰률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5%로 낙찰이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80%다 그러면 낙찰가가 얼마예요? 경매 낙찰가가 4억일 거 아니에요. 4억이겠죠. 그죠? 자, 이것 가지고 배당을 받는데 이때 1순위자로 자, 을은행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을은행은 1억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죠. 그죠? 1억에다가 이자 이거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순위자로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2억 보증금을 받아야죠. 전액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만에 하나 이때 1순위 저당권이 이 플러스 알파가 지연 손해금 있죠. 지연이자가 무한정 전부 다 담보된다 그래 버리면 실제 사례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많아져 버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총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후순위자가 1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쪽이죠. 그죠? 11페이지. 양가로 5번.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가지고 제360조 나오죠. 저당권은요. 원본 그리고 이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이자, 지연배상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 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한다. 약정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번 지연배상은 지연이자 혹은 지연배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은 말이다.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 왜요?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자, 양가로 6번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나오죠. 그죠? 자,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여러분 배당 절차에 참가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살면서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뭐냐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끼리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순위 저당권자가 다 받고 그죠? 혹은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자가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저당권자는 1번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1번 채권자에 우선하는 거죠. 다만 최종 3개월 임금이나 재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은요. 자, 그 사업주 있잖아요. 사업주 재산에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국세 등 당해세 있죠. 그죠? 그 목적물에 대한 세금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임법 상임법상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7,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서민이구나 그래서 서울 같으면 2,500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주임법 상임법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이것은 순서와 관계없이 어쩐다고요?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먼저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간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 중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설정된 게 선의에 의한다. 결국은 순위번호에 의한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나머지에 관해서만, 그죠? 나머지에 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로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자, 참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경매 절차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 머릿속에 그려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때 경매 법원 갔을 때 법정에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등기부회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자 배당 요구해라 이렇게 배당 요구 정규 결정 및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매각 절차가 열리는 거죠. 경매라고. 그렇게 해서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각되고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늦게 촉탁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로 가는 건데 이때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소유권 이전 늦게 했을 때가 아니라 매각되고 완납 시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 갑이 있죠. 그죠? 갑이 있다 그런데 여기가 을구에가요. 1순위 저당권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전세권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순위 저당권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A가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요. 자, 대표적으로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저당권 찾으시면 돼요. 이게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소멸한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소유 부동산인데, 그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었어요. 지상권. 그리고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저당권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경매로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A가 매각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지상권이 있고 뭐 여기가 또 다시 저당권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전부 소멸하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었던 용익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 받은 사람이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그러니까 지상권 끼고 경매 받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경매 잘 받았다. 왜? 깨끗한 부동산 경매 받았으니까. 이 경우는요. 경매 잘 못 받았다. 왜? 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부동산 토지를 경매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매각의 경우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용익물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있거나 담보가등기, 간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있다. 그런데 우선은 뭘 알아둔다?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내용은 민법에서도 시험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보면 저당권의 처분 나오죠. 그죠? 자,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양도 자유가 있죠.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합병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우리의 동의 승낙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전화 안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들끼리 마음대로 내 등기부에다 저당권 이전 등기 해놨다. 그래도 됩니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저당권이 이전될 때는 채권도 같이 양도된다. 그죠? 수반성 그랬죠. 그래서 361조가 바로 수반성인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1번 보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2번에 보면 합의에 의해 저당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을은행에서 병은행으로 여기가 이제 주택은행이라고 보세요. 국민은행으로 합병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그리고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이제 국민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만 실선을 그어버려요. 자, 부기등기는 뭐예요? 여전히 1순위자다 그 뜻이에요. 동일성이 있어서 1순위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등기부 여러분 현업가부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옛날에 주택은행한테 돈 빌렸던 그 수많은 아파트들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뭐 생각한다? 주택은행, 국민은행 생각한다. 시험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잊어먹으면 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8번 근저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근저당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는 저당권이 많습니까? 근저당이 많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99%가 다 근저당입니다. 왜 그러는지 또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근저당은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가 근저당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저당권. 그리고 채권액이라고 안 돼 있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억이라고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억 3천. 120%로 잡았으면 1억 2천. 뭐 130%로 잡았다 1억 3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자는 안 적어요. 채권 최고액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근저당권자 이렇게 나와요. 근저당권자. 이게 바로 근저당이에요. 근데 근저당은 왜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들어 놨느냐 그랬더니요. 자, 봐보시면 지금 실제 1억 원을 빌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 최고액을 130%로 잡아버리니까 1억 3천 이랬잖아요. 자, 변제기가 2년 후다 그러면 2년 후에요. 변제기가 2년 후다 이랬을 때 이 근저당의 의미는 뭐냐면 자, 채권액이 1억인데 채권액이 1억인데 변제에서 조금씩 변제에 나왔다 그러면 채권이 줄겠죠. 그죠? 연체했다 그러면 채권액이 늘겠죠.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잖아요. 더 빌릴 수도 있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변제를 다 해서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원이 될 수 있다. 이때 저당권 같으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면 저당권 그 즉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속기간 내다 그러면 여전히 근저당은 존재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근저당은 부종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돈 빌릴 수 있잖아요. 돈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변제기에 얼마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정돼 버리면 이후에 빌린 돈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때 은행은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자 일시적으로 빵원이어도 근저당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근저당은 지연이자도 1년분의 하나 한다는 제한이 없어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모든 이자가 전부 담보가 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은행은 어때요? 채권 최고액 높여버리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110% 잡았다가 IMF 이후로 130% 잡았다가 그 후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은행은 근저당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이 다 근저당이다 그래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 한도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저당권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점에서 달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랬죠? 부종성 완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채권 내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기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채권 최고액이 기재돼서 이 범위 내다 그러면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근저당권 등기부를 보게 되죠.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계약할 때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두 번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손님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때 자 이때 근저당권 등기부를 보면 실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채권액이 안 나오고 채권 최고액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면 은행에서 물어볼 거예요. 누구신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무슨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최소한 확인 절차를 위해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면 현재 채권액이 얼마고 연체금액이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연체금액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등기부 등본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확인했다. 그래서 채권액 얼마고 연체금액 없다. 이런 것들을 손님한테 전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근저당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2페이지 양가로 8번 근저당을 보시면은요. 제357조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랬죠. 채무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확정을 장래에 보류했다고 그랬죠. 보류 이코르 유보 이코르 놔뒀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은 그랬죠. 그죠? 일시적으로 빵원이 되더라도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종성 완화 그랬죠. 이항 전항의 경우 채무 이자는요. 이자는 전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설 동그라미 1번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장래 불특정 다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 그랬고요. 보통 저당권과 비교하면 첫 번째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랬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이기만 하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게 3번에 나오죠. 그죠? 약정이자는 최고액 속에 포함되며 지연배상 지연이자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4번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만료로 채권은 확정된다 그랬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못한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9번 공동저당 나오죠. 그죠? 공동저당인데 공동저당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공동저당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만 담보물 제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담보 가치가 약하다고 돈을 조금 빌려주길래 갑이 그러면 위에 건물도 한꺼번에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돈 더 빌려주세요. 그래서 1억 원 빌려주면서 2개의 부동산을 담보물 혹은 3개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는 것을 공동저당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저당권 등기 몇 개 되겠어요? 2개 돼야죠? 2개 돼야죠?
토지 두 개를 담보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 토지에 다 저당권 등기가 돼야 되고요. 토지 건물에 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갑구에 보면 소유자 갑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을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당권, 그죠? 저당권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적어지냐면 공동담보 이렇게 적어져요. 그리고 토지도 공동담보다. 토지 예를 들어서 100번지 토지도 공동담보다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갑구에 소유자 갑이라고 나오고 을구에 어떻게 돼요? 저당권. 자, 을인데 공동담보 해가지고 건물 있잖아요. 건물 100번지 건물도 그죠? 공동담보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1억 원을 빌리면서 공동담보로 이렇게 담보물 제공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담보 혹은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368조 보면 1항 동일채권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동담보 혹은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케이스 있었죠. 그죠? 케이스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죠?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 8페이지에, 그죠? 8페이지에 케이스가 있었고요. 12페이지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번 봐봅니다. 케이스 1번 보면 1순위 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있다. 아파트 경매 시 임차권은 소멸하는가 그랬죠? 자, 1순위 아파트에 그죠? 1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1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후순위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따라서 1번 1순위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있다. 아파트 경매 시 임차권은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니까. 케이스 2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먼저 있은 후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랬죠? 이번엔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먼저 있었죠. 그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되니까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경락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2번 보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먼저 있은 후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경매 시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 거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랬죠. 그죠? 자, 케이스 3번 보면 1순위 근저당이 있은 후 2순위 전세권이 있고 그랬죠. 그죠? 자, 1순위 자, 저당권이 있고 그죠? 2순위 전세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또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3순위 근저당권자가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때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얘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뭐가 말소 기준 권리다?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소멸한다. 그래야죠. 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 3번 보면 1순위 근저당권이 있은 후 2순위 전세권이 있고 그 후에 3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기 때문이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당연히 기초적인 것을 아셔야 되고요. 시험을 위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까지 마쳤네요. 그래서 오늘 뭘 본 거예요? 자, 물권법 중에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강까지 이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15강부터는요. 이제 민법 총칙 부분 들어가 가지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